박형준의 생각TV. 오늘부터는 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그 주제로 몇 가지 강의를 좀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대의 여러 가지 정치 이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대 정치 이념의 세 가지 주도적인 이념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 근대 이념 논쟁의 기본 축은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물론 먼저죠. 우리가 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영국의 시민혁명, 또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미국의 독립혁명,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류 사회가 가장 크게 진화시킨 그 개념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DNA로 보면 원래 사회주의자예요. 그 하이에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 처음에 수렵 채취 사회, 원시 사회를 보면 원시 사회에서는 다 함께 어울려서 과일도 따먹고 수렵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더불어 살았고, 그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무슨 각각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 생활이 중요했고, 집단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집단 생활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병약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제거를 했습니다. 또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거 딱 제한된 수를 갖고 계속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유적 본질을 갖고 있어요. 집단적 생활의 사회주의자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부족에서 또는 부족 집단, 연맹, 국가 뭐 이런 어떤 협력적 질서가 계속 늘어나죠. 또 인간이 기원전 10,000년 전 정도부터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그 집단의 단위가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 단위가 커지는 가운데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집단을 이루고 살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권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단의 질서를 이루고 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힘을 갖는 그 권력이 일부에게 독점될 수밖에 없고, 그게 개인에게 독점이 되면 그게 왕이 됐든 뭐 추장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거고, 소수에게 귀속이 되면 과두 지배 체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한 10,000년 가까이 계속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인 지배나 과두 지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 소위 그 이전에 이오니아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기원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사상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와서, 그때부터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개인이라고 하는 또는 국민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그 권력 형성이나 운영에서의 참여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고대 공화국의 사상이죠. 그게 로마에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근대 이전에 모든 사회는 다 그런 집단과 국가의 논리, 또 지배자의 논리 속에서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었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기 시작하고 그게 싹트고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상업의 발달과 시장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개인의 자유 개념이 싹튼 것이고요. 그 개인의 자유 개념이 근대에 와서는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자유와 또는 그 정치제도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개념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개인을 발견하고
이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적 가치로 그 확립을 해놓은 것이 현대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 이르러서야 개인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또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로서 인정이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 그 가치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대적인 자유의 기초에서 이념이 두 개로 갈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건 그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을 비롯해서 아담 스미스, 그리고 그 뒤에 이 신고전 경제학자들, 또 그 뒤에 하이에크, 프리드만, 이런 그 경제학자들이 이론하려고 했던, 또 근대 시장 경제를 중요시했던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다 이런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불평등을 가져오고 이게 오히려 문제를 많이 낳고 있다. 오히려 이런 자유가 가져온 자유 질서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가 됐고 인간을 착취하는 기제가 됐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원래 사회주의적인 존재니까, 전근대적인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근대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게 이제 근대 사회주의자들인데, 그 핵심이 사실은 칼 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막스의 사상 이전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토양을 이루었다랄까요? 또는 어떤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장자크 루소죠. 장자크 루소의 사상에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요소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또는 모순적으로 결합이 돼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입니다. 인간은 자연법 사상을 받아줬죠. 누구나 자연 앞에, 신 앞에 평등한 자유를 갖고 있다.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인간들이 개별적인 원자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 국가를 이루고 산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함께 총의로 모으는 일반 의지, 이 일반 의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연법 사상의 기초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그에 의한 어떤 계약이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평등한 계약을 중심으로 한 사상은 계약 사상이나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을 했고, 또 공리주의로 발전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일반 의지를 중시하고 공동체 또는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집단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강조한 쪽은 사회주의로 치달은 거죠. 그래서 19세기에는 바로 이런 자유주의자들과 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큰 사상적 갈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시스 토크빌이나 에드먼드 버크나 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포이에르바, 칼 막스, 생시몽 등등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집단의지, 일반의지, 그리고 국가적인 또는 집단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8세기 말과 19세기의 시대는 질풍노도의 시대고 혁명의 시대죠. 그러니까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번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곳곳이 그런 혁명적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때인데, 그때 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먼드 버크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근대 보수주의의 이 뿌리가 되는
생각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그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이런 거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무자비한 인권 탄압, 그리고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통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인간이 그 지혜와 실천 속에서 쭉 쌓아놓은 그런 어떤 성과들에 대한 무시, 또 그리고 일방적인 사회개조를 위한 급진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걸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런 혁명에 의해서 엄청난 지적인 오만과 또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혁명, 그러니까 위험이 가득 찬 혁명의 길로 사회를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누적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전통과 그 전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국가 사회의 운영이 훨씬 더 인류에게 피해가 덜 가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대에서는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표현이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을 통해서 그 영국에서는 소위 토리의 이념으로, 또 이제 보수당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도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그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자유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다만 보수주의는 뭘 중요시하냐면, 그 이전의 질서, 그게 귀족 사회든 왕정 사회든 그런 어떤 그 이전의 질서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또는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 우리가 또 계승해야 될 것들이, 그런 덕목들과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그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다 개인, 시장,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그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에 비해서 공동체, 또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아온 습속과 또 자발적인 연대와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친밀성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온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골라내서 우리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킬 거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의 역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착목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이라든지 또는 과거 그 귀족 사회에서 보여줬던 과거의 엘리트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든지, 또는 어떤 책임의 덕목이라든지, 또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공동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보수주의의 가치로 들어온 것이죠. 저는 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는 적어도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가운데에서는 무신론으로 이렇게 진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유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지 근대의 어떤 자유질서는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중세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고,
종교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채 구분이 되지 않았고 또 거기서는 그 국민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나 또는 자유로운 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컸죠. 프로테스탄티즘이 사회에 준 충격은 바로 그 개인을 해방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은 중세 캐톨릭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그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천부인권설이고요. 그리고 개인은 존엄하다. 그리고 또 개인의 그 삶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창조해가는, 자기 스스로 그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자유로운 이 선택을 통해서 삶을 구성하고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덕목들이 있었던 거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전적인 명제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게 또 그런 거죠. 근대의 어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기업가라든지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의 경우에 단순히 이 부에 대한 탐욕 이런 걸로만 경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규정해주는 그런 이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 대신 그를 통해서 얻은 부는 귀하게 쓰고 또 남을 위해서 쓰고 또 자신은 근검하고 절약하는 이런 어떤 정신을 가진 새로운 어떤 자본가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의 기반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역사적인 사실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프로테스탄티즘이 근대 자본주의와 근대 시장경제, 근대 이 자유주의 정치 이념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정치 이념의 토대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보수주의를 보더라도 미국의 건국 지식인들은 이 자유주의의 세례를 듬뿍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영국에서 넘어와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끊임없이 영국 그 지식인 사회와 교류를 했고 그 영국의 지식인들 특히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이나 그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청교도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장 강하게 또 이식된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파운더들,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기초하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주도했고 미국 초기의 대통령들을 거의 대부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보수주의이기도 한데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전에 그 사람들이 이 뿌리를 사상적 뿌리로서 갖고 있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사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늘의 미국 사회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 규정된 이 권리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자연법에 기초한 천부인권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원리로서 자리 잡은 게 몇 가지 있죠. 우선은 자연법에 기초한 천부인권설, 그 다음에 자유의 기초로서의 재산권의 중시, 그리고 이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리로서의 공화주의, 또 다원적 그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긍정, 이런 그 요소들이 다 이 헌법 내에
조화를 이루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헌법은 200년 동안 뭐 수정 헌법 29조까지 가지만 거의 그 틀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또 프로테스탄티즘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보수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 지금의 공화당이 나오게 되는 것은 1830년대 소위 잭슨주의라 그래서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보수당을 개혁하고 보수당을 이끌고 갔듯이, 이념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했듯이,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분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주의자냐, 탈연방주의자냐, 이런 어떤 분화가 심했고, 토머스 제퍼슨이 보다 자유주의적인 분인데, 그 자유주의적인 그 토머스 제퍼슨은 주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한 반면에 연방정부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분이라고 한다면, 뭐 조지 해밀턴이나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은 공화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 분들이었고, 이분들은 연방주의를 주의 권한에 비추어서 이 연방 권력을 단순히 주의 수평적인 그 연합체가 아니라 연방 권력 자체 또는 연방 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촉구했고, 결국 미국 헌법이 그런 기초 위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미국의 그 공화당이 탄생되는 것은 바로 잭슨주의라고 하는 평등을 대단히 강조하고 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이념적 그룹들이 형성되고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것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애덤스주의자들, 아주 보수주의자죠. 존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아주 보수주의 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화당을 1854년에 창설을 해서 그 뒤에 이제 공화당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당 또는 공화당이 이 수구정당이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또 이 공화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덜 개혁적이지 않느냐, 이런 관념을 갖기 쉬운데, 현재의 관점을 과거에 잘못 대입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역사에서 보면 공화당이 오히려 아주 중요한 개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자유주의적 개혁을 훨씬 많이 한 정당입니다.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인데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오히려 그 남부에 노예가 없으면 사실 그 남부의 면화 농업이나 이런 남부의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를 유지하기를 바랬던 그 남부가 오히려 민주당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참정권의 보편적 확대도 공화당이 주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독점법, 셔먼 법이라든지 반트러스트법, 이런 것도 공화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의 그 이념이라는 것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지만 원래는 그 자유주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한 형태가 미국의 공화당의 이념이다. 근데 왜 보수주의라고 하느냐? 요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으로부터 뭘 배울 것인가, 전통에서 뭘 계승할 건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존 애덤스라고 하는 이 그 미국 대통령, 그 뒤에 공화당을 창설한 애덤스주의자들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죠. 보스죠, 보스. 이 사람의 그 생각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뭘 생각했나를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 이전의 정치 질서, 그거는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한 엘리트 정치 질서인데, 거기서 뭘 이어받을 것인가를 애덤스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이 대표를 뽑아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과거 귀족 정치나 또는 엘리트 정치에서 가졌던 이 탁월함, 이 엑셀런스, 이걸 계속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 정치가 이게 불평등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극복을 하지만, 그 귀족 정치 내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그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또 그 귀족들 사회에서의 문화 가운데 품격이라든지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공동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다시 말하면 하여튼 그 탁월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이런 덕목이나 이런 요소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는 어떤 생각이 표현해 있냐면은,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운영해야만 소위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위험, 폭민 정치라든지 우중 정치라든지 그리고 어떤 선동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애덤스의 그와 같은 이념들, 한편으로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그것이 실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그런 사상들이 미국의 공화당 사상 속에 내려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